그 1966년에부터 있었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수학의 정석의 머릿말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공부가 만약에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법이나 그런 공식, 이런 풀이 방법들은 우리가 잊어버렸을 망정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논리적 사고력은 그대로 남아서 일상에서 부지불식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 김창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학 공부는 우리가 당연히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수학적인 학문 특성상 타 과목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함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벼락치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수학 공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딱 배웠을 때 이 새로운 단어를 배워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단어에 대한 식을 우리가 세울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시각화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걔가 시각화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수학적이라는 학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맨 처음 딱 배웠을 때 만약 그거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사과나무의 열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가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또는 초록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시각화되는 그걸로 이렇게 딱 다가와야 우리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1차 함수 우리가 만약에 배우게 되면 기울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데, 기울기가 만약에 2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이 단어를 봤을 때 얘는 어떤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2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는 우리가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만약에 어떤 x가 증가하는 것 분의 y의 증가량이 2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걔를 식을 세울 줄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울기 2다 라고 하는 요걸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이런 모양의 직선이 떠올라야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단어를 딱 배웠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거를 모르면 우리가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학적인 것에 있어서 꾸준함을 우리가 하려면 당연히 수학이 이제 나는 집에 가서 오늘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기대감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거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수학적으로 배우는 모든 단어들이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학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 어떤 어려운 내용이 명료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딱 됐을 때 그 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거를 배우게 되면 그 쾌감을 저는 모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성취감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설명회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사실 이 압구정 지역에서는 좀 약간 학교가 좀 특성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 한 3년 전쯤에 좀 주력으로 했었던 대치동이나 송파 쪽에서 전 좀 많이 했었는데, 그쪽을 보면 사실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약간 현대고나 압구정고 이쪽이 조금 약간 특징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수학은 결국 본질을 이해하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
걔를 우리가 다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수학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처음 보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되려면 이제 그 단원에서 이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교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전부 다 남녀공학 학교죠. 현대고랑 압구정, 한대보고 압구정고 전부 다 남녀공학 학교인데, 이제 세 학교 전부 다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여학생들이 좀 많고, 특히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엉심 쪽에 있는 자사고인데, 거기가 남학생들이 한 100명대고 여학생들이 800명대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여고를 가는 것보다는 남녀공학에 가서 내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내신을 따기 수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여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내신을 잘 따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서 이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남학생들이 공부를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면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교재인데, 이제 현대고나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부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특히 또 현대고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학교라서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두꺼운 부교재가 있어요, 현대고는. 그래서 그 부교재만 잘 해도 이제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부교재가 아무리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연계가 되면은 70% 정도가 연계가 되는 건데, 부교재에 있는 것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럼 70점이 나오는 건데, 70점 가지고는 우리가 그 성적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교재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교재를 또 따로 우리가 풀 것이냐를 이제 학생에 맞춰서 이제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학원을 다님으로써의 이점은 그 교재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학생에 맞추는 교재를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저는 그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이런 기출 문제들을 저는 많이 풀리는데, 결국 부교재라고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뭐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기출 문제에서 그 문제들이 다 따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험도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숫자나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거나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결국 수학 실력은 늘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작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잘하고 학원에서 시키는 것도 잘하고 하면서 하겠지만,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로 나는 부교재만 풀어서 그냥 시험을 적당히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현대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현대고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학을 막 재밌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부교재만 우리가 풀어서 이제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부교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중위권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봐보면,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이 60,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비율이 6대 4 정도가 되고, 여기는 수행평가가 지금 3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가 35%, 그리고 기말고사가 35%, 그리고 수행평가 30% 해서 100%를 채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한 학기의 내용이 현대고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에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걸 시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꾸준히 따라가게 되면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저절로 이제 되는 약간 그런 시기라서, 이제 결국 시험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교재만 해가지고서는 점수가 결국 50점에서 70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른 교재를 선정을 해서 잘 공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 서술형의 비중이 좀 높아서 결국 우리가 서술형의 그 풀이를 좀 정확하게 쓰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술형 쓰는 것이 연습이 되는 학생이면 그럼 이제 현대고에 진학해서도 이제 서술형 쓰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 중학교는 사실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도 꽤 많고 또 이제 서술형을 많이 안 내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어서 중학교는, 그래서 현대고에 진학을 해서 서술형을 우리가 맨 처음 접하게 되면 얘네들은 새로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꼼꼼하게 봐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높아요. 난이도는 이제 부교재에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2점짜리, 3점짜리는 당연히 푼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대부분 그 4점짜리 문제에서 이제 블랙라벨, 4점짜리 문제랑 블랙라벨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에서 4점짜리 완전 킬러 문제는 아니더라도 준 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좀 해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고 같은 경우는 무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학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뭐 종교 행사처럼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압구정고를 보면, 압구정고는 이제 현대고가 자사고였던 거라는 반대로 이제 압구정고는 일반고죠. 일반고라서 여기는 그래도 좀 뭔가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만 대신 여기는 서술형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선원수령이 30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저 선원수령 30점이라는 게 대부분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이제 중학교 때 썼을 때 막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선원수령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관식이 나오더라도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아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거고, 사실 대치동에 엄청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서술형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학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시험이 쉬운 건 아니니까 공부는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학교별로 이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수행평가 같은 것도 저는 좀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는 이제 학기 중에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행평가라서 이제 수행평가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 다음에 한대부고를 이제 보게 되면,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비중 등은 이제 어떤 학교나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될 텐데, 여기는 수행평가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수행평가를 이제 해야 되고, 2학기 때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용어들로 인해서 2인이 1조가 되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이거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일단 여기는 2021년의 학습 계획을 제가 보고 이렇게 써온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2인 1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하느냐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차원에서 좀 관리가 들어가 주는 게 그래도 수행평가를 잘 따는데 그럼 점수 고득점을 하는데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부고는 여기도 부교재가 존재를 하긴 해요. 부교재가 존재를 하지만 부교재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약에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만 조금씩 숫자만 조금씩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 네? 네네.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라벨이나 좀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4점짜리 기출 문제들 위주로 모의고사에서 풀리거나, 또는 근처 학교에서의 좀 약간 어려운 킬러 문제들 위주로 기출 문제를 풀리거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학교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을 우리가 왜 틀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했을 때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겠지만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계산 실수해서 틀린다 그러면은 이거 나 계산 실수해서 틀렸네, 다음엔 안 틀려야지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거를 답을 정확하게 내고 하는 것이 오답 노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사실 저는 그걸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의 제곱이 1 곱하기 1이라고 하는 1의 제곱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제 쭉 풀다가 자기 글씨를 못 알아봐서 마지막에 12라고 적은 그런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되게 별거 아니다, 내가 다음에 내 글씨를 잘 알아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거는 이제 1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지 않고 1 곱하기 1은 1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애초에 이걸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머릿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같은 이유로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저는 꼼꼼하게 정리를 시키는데, 그것을 틀린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정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약간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음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지를 간략하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찍어서 그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문제를 학생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 패드로 다 적어서 카톡으로 좀 약간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이 질문을 하면, 사실 거기 사진이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장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마다 어떤 학생한테는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제 풀이를 쭉 적어서 보내주긴 하는데 이 다음 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약간 실제로 만나서 질문하는 것에 좀 약간 소극적이거나 그런 거부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은 좀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유도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정 단원의 특정 내용만 딱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어가지고 강의를 보내주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저는 10분 내외로 항상 찍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은 또 혼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있는 작업팀에서 하는 그 타이핑 작업인데, 제가 거의 전국의 모든 학교 수학 기출문제를 제가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난이도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따로 교재를 만들어주고, 또 기출문제들로 이렇게 바로 시험을 이제 시험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배우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수학에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